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요. 지금 캄보디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합동 정부 대응팀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언론사가 지금 캄보디아에 급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캄보디아 상황이 어떤지부터 살펴볼 텐데 글쎄요. 지금 영상을 보면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 승합차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범죄 단지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건데 이 영상을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수십 명이 도망가고 있고요. 이 사진이 범죄 단지 안에 지금 어제 모습입니다. 보면 이렇게 옷가지를 뺀 옷걸이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칠판들 버려져 있고 소파 있고 다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밖에도 보면 2층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지만 옷도 아주 소수만 남아 있고 다 들고 급하게 떠난 걸로 추정되는 모습들이 지금 사진도 있고요. 앞서 보신 핸드폰 영상에도 찍혀 있습니다. 이곳이 그 범죄가 이루어졌던 단지인데 이런 식당에도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재진들이 대거 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보니까 실제로 떠나고 범죄자들이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비롯해서 여론과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이 이들이 본거지를 떠나게 된 원인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사무실 여러 집기들을 승합차에 실어서 다른 지역으로 급히 이동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캄보디아 공항에서는 몸에 문신이 새겨진 남성의 무리가 때를 지어서 출국하는 모습도 포착이 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문신이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는 예. 없겠지만 공항 가는 승객들을 많이 태운다는 현지 이제 택시 운전자에 따르면 전보다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런 남성들이 많이 보인다. 오늘도 공항을 올 때 중국인 남자를 태우고 왔다. 이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곳곳에서 범죄 조직이 이동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밤에 동양인 남성들이 대거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행선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래도 유사한 범죄 조직이 있는 동남아 인근 국가죠. 라오스나 태국, 베트남 등지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아무래도 동료 조직 등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하기 훨씬 수월한 점이 이곳으로 떠나는 이유로 꼽히는데요. 이동하는 범죄 조직 안에는 구금되어 있거나 혹은 자의로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지금 있죠. 제기가 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이 현재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 이제 막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본거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니까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좀 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며칠간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유진 아나운서 얘기한 대로 거기에 피해를 받고 있는 한국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팀장님,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 영상에도 찍힐 정도면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알다시피 캄보디아 수사 기관이 그 범죄 조직을 묵인 방조뿐만 아니라 결탁에 있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 예. 본인들이 범죄 조직을 신속하게 단속을 안 할 분들을 오히려 비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아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범죄 조직들이 지금 캄보디아 그 범죄 단지에서 떠나고 있어요. 웬치에서 떠나고 있는데 단속을 왜 못하냐면 예. 캄보디아 수사당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방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구조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증거가 있어야만 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 조직들이 범죄를 하지 않고 장소만 이동하기 때문에 예. 그걸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국경이 넓기 때문에 사실상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그 범죄 조직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눈 뜨고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거는 예.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그 뇌물성 같은 것 때문에 방관하는 것도 있고 결탁 의혹. 예, 결탁 예. 의혹도 있고 또 수사를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눈치를 봐서는 당연히 수사 단속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캄보디아 당국에서도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어찌됐든 한국에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번 기회에 소탕을 해야 이게 재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딴 나라에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범죄를 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소탕을 어느 정도 해놔야 재발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요게 원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서 잠시 피했다가 다시 온다고 한들 캄보디아 수사기관에 정말 한국의 경찰처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 다른가요? 그것도 어렵죠. 또 한 거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한국에 지금 말하는 게 코리안 데스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청에 파견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 캄보디아 경찰청에 파견 나가 있으면은 수사권이 있느냐? 가장 중요하시죠? 예.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에 파견 나간 코리안 데스크 직원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정만 할 뿐이지 본인이 단독으로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지 예. 캄보디아 경찰한테 친교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동원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독 수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예.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국정원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연루돼 있다 한국인이. 그러면 거기에 섞여 있는 한국인을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구조할 거냐 이 문제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범죄 조직은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 대거 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을 다 정보를 알고 계획을 세워서 떠난 거라면서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이제 추적이 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경로로 정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적이 됩니다. 예. 근데 첫 번째는 캄보디아는 굉장히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범죄 조직과 유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보를 줄 수 있거든요.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이렇게 단속이 나간다 이런 정보를 미리 주고 미리 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범죄 조직 자체가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예. 감시망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감시망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단순히 범죄 조직에 속해서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뭐 택시 기사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뭐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점조직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해외 언론 취재단이 만약에 공항에 입국했다. 그리고 뭐 통역단을 고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정보가 다시 범죄 조직으로 흘려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 취재 자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해외 언론 취재 같은 경우 사실은 이 언론사가 그 현지에 있는 행정청의 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청에서 또다시 범죄 조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 자체에서도 워낙 감시망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누군가가 온다, 누군가가 잠입해서 온다 이런 정보를 알고 모두 도주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도 아마 모니터하고 있을 가능성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것 같아요. 경찰 정부 관계자 등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만큼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얘기죠. 이제 문제는 지금 캄보디아 경찰 수사당국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이 59명이라고 합니다. 언제 한국으로 이들이 오느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나머지 59명을 태우고 올 대한항공 전세기가 이르면 오늘 저녁 7시 20분에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7시 20분에요. 네, 나오기도 예. 했는데요.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세기는 다음 날인 18일 새벽에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 도착할 그렇죠. 예정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기를 타고 오게 될 59명의 사람은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에 걸린 범죄 혐의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즉시 바로 체포가 돼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하고 이제 한국 정부 외교부 2차관이 갔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 박지일 변호사님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절차적인 문제 좀 이견이 있다라고 오전에 얘기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오전에 캄보디아 경찰에서는 59명을 오늘 다 추방을 네.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이거는 캄보디아 경찰의 일방적인 발표고 다만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경찰에서 밝힌 행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추측을 해보면 항공보안법에는요. 이 비행기 한 편당 태울 수 있는 피의자 수가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리고 또 한 범죄자 1명당 경찰이 2명씩 같이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 59명을 같이 동행할 그 경찰이
곱하기 2배를 사실 100명이 넘게 가야 100명이 되네요. 넘게 투입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예. 경찰 입장에서는 인력을 어떻게 투입을 할지 그리고 이 부분을 태워올 전세기 같은 걸 마련하는 것도 사실상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캄보디아 경찰과 우리나라 경찰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전세기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8월인가요? 여름쯤에 일본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추방되는 사람 한 명을 두고 양옆에 경찰이 이제 대동해가지고 수감 찬채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하고 아마 유사하게 펼쳐진 것 같다는 건데, 근데 팀장님,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에 우리 정부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이제 부탁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캄보디아 여행을 2.5단계로 여행 경보를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3단계로 시아누쿨 같은 건 3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포이베시라든지 뭐 복구산 이런 데는 여행 경보를 4단계로 했는데 이건 여행 금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행객이 오질 않고 관광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으니까 아마 그 캄보디아 정부에서 한국한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완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직 상황이 끝난 거 아니니까 예.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고 적절한 시기에 그렇죠. 여행 단계를 하향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금된 한국인은 뭐 들으셨다시피 이제 체포 형식으로 해서 수사 당국으로 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요. 비슷한 사건을 맡은 강서준 변호사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돌아오게 된다면 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 이번 사태하고 굉장히 흡사한 사건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면서요. 네, 뭐 한 분이었는데요. 예. 캄보디아는 아니었고 태국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범행을 하고 체포돼서 태국 구치소에 구금이 되었다가 예. 송환되고 인천에서 바로 체포가 돼서 제가 선임해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예. 네, 물론 뭐 사건이나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분이 왜 송환을 원했냐고 물어보니 말씀으로는 국내 구치소에 비해서 태국이나 동남아 구치소의 시설이 너무 열악했고 태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예. 처우나 인권 문제가 너무 보장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송환을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일부 뭐 한국인들이 송환을 원치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이제 캄보디아 경우 GDP 예. 등을 고려할 때 제 생각에는 태국보다 상황이 더 낫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구금자들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 오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쩌면 그 범죄 조직으로부터 그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받아왔을 수도 있고 또 실제 현재 국내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매우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자발적으로 범행이 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생각과 달리 국내 법원에서는 그런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양형에 참작을 해서 감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강 변호사님 전에 맡은 사건이랑 비교하면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네네.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 가리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나요? 수사 당국에서? 네, 맞습니다. 수사가 시작됩니다. 예. 그럼 무엇이 가장 큰 기준이 되나요? 네, 이제 그 피해자인지 또 가담자인지 그리고 예. 자발적인 가담자인지 또 비자발적인 가담자인지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예. 주로 포렌식을 통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복구해서 그간의 그 다른 범죄 조직원들과의 대화 그리고 또 같이 범죄 현장에서 일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피해자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누구누구로부터 당했다는 어떤 진술들 그리고 결국은 또 수익금이 예. 상층한테는 많이 흘러가고 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게 흘러가거나 아예 수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수익금 자금 흐름 등을 통해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제가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의뢰이나 그 유사 사건 등에서 예. 피해자인지 가담자인지가 모호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피해자라기보다는 가담자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 가담자로요. 네. 아마 그 현재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거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가담자로 판단이 되는 그 법원의 이유는 예. 고수익 알바 미끼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여권을 뺏기고 강제 예. 구금을 당한 채로 가담하게 된 경우에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러한 경우 법원은 캄보디아에서는 비자발적으로 가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캄보디아까지 갈 때는 자발적으로 갔고 그 알바 미끼 내용을 보면
예. 한 달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번다는 것인데 예. 그게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이랄 것은 짐작이 가능하므로 예. 비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간남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가서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실제로 우리 국내 법원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관해서 판단한 그 판결례도 좀 찾아봤습니다. 예.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자발적으로 분명히 가담하고 실제로 탈출까지 시도한 텔레마케터들이 있었습니다. 4명인데요. 예. 2024년 11월 22일에 울산지법에서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참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정이. 하지만 뭐 무죄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작은 되지만 구제는 힘들다. 뭐 반면에 예. 조금 더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역시 그 울산지법에서 바로 저번 달인 2025년 9월에 선고한 예. 사건입니다. 예.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9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97억 상당을 편취하는 채터 역할을 하였다. 예. 그래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데 또 강 변호사님이 그 지금 국정원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이 뭐 범죄단체 연루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많을 거라고 보셨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종전에 이제 정부가 연루된 한국인이 1,000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예. 제가 어제 날짜한 뉴스를 확인하니 1,200명에서 많게는 1,500명이 달한다는 것으로 지금 수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즉 숫자가 좀 늘어난 것인데요. 제가 종전에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던 이유는 예. 이 사건이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고 예. 지금 정부가 사태 파악을 하거나 대응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초기입니다. 예. 그리고 현지에서는 지금 범죄 조직이 이미 도피를 하거나 범행 은폐를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부에서 얼마까지 파악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는 숫자도 있을 겁니다. 이를 포함하면 뭐 우려스럽지만 실제 숫자는 더 많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이제 뭐 한 60여 명이 내일쯤이면 우리나라에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런적으로 이렇게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가담자가 있을 수 있고 조금 구별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강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건데 팀장님 일단 들어오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인계해가지고 가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 인계 받아가지고 예. 수사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완전히 피해자도 있겠죠. 완전히 구직 구입 광고에 속아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대포 통장 같은 걸 산다. 아니면 거기서 돈을 많이 준다니 갔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담형이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대포 통장을 팔기 위해서 갔는데 범죄입니다. 그것도 한데 가서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날 납치해서 폭행했다. 예. 그러면은 대포 통장을 파는 거는 범죄지만 그 사람들이 강요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맨스 스캠 아니면 투자 뭐 사기 리딩만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본인이 처음에 나갈 때에 대포 통장이라든지 팔고 갔다 그러면 그거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예. 그 범죄 이외에 협박이나 폭행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처벌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증거 자료를 받은 다음에 분리를 할 겁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냐? 이거는 이제 진술받고 무죄고. 예. 그런데 처음에 그 범행에 있어가지고 갔지만 그 범행이 단순히 통장 팔러 갔다. 그럼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입건을 하고 갔는데 강요에 의해 가지고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로맨스킹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입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여행에 동행하는 거 뭐 하나만 전달해줘라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갈 때도 그런 걸 잘 몰랐으면. 그렇죠. 만약에 갈 때도 속아서 갔는데 예. 현지에 가가지고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으면 모르지만 그 조직원들에게 폭행, 협박, 납치, 감금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입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갔느냐 그리고 가서 그 행위에 가담한 경위가 어떻게 되냐 그렇죠. 두 가지인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지금 뭐 1,000명이 더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좀 정부에 좀 원망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붙잡혀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 동영상이 있어야 된대요. 아니 머리에다 총 대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내냐고요. 들어갔는데 아마 다른 데로 옮겨진 것 같아요.
같아. 그러면 대사관이 왜 있어요? 그냥 세금만 축내는 거지. 저희가 뉴스 초반에 이제 도망가는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혹시 이렇게 감금된 한국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좀 대사관, 외교부에 조금 불만, 가족들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피해 사례 중에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캄보디아로 떠난 아들이 범죄 조직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부모가 캄보디아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아들이 감금돼 있는 건물 위치 이런 것들을 모두 보냈는데도 대사관에서 돌아온 답은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답이었다는 주장이에요. 예. 이 말대로면 감금된 아들이 지금 구금돼 있다는 증거를 동영상으로 남겨서 이걸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힘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부모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외교부에 또 연락을 해서 문제 방법을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외교부에선 캄보디아 대사관에 다시 연락을 해보라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현지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들을 구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구조에 실패를 했고 예. 결국 아들은 다른 범죄 조직으로 팔려간 것 같다.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한 50대 남성은 자신의 아들이 캄보디아에 감금이 돼 있는데 4개월째 지금 행방을 알 수가 없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조직에서 뭐 돈을 보내라고 해서 돈도 보내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때 뭐 경찰이나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결국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결국은 부모가 직접 범죄 조직과 연락을 해서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호소가 언론사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현지 선교사님을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팀장님, 외교부에서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또 현지에서는 보는 시각도 있고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이야기되면 한국의 외교부는 사실상 신고한다더라도 처리할 수가 없고 현지에 있는 캄보디아 주 한국 대사관에 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주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도 경찰한테 연락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캄보디아 주 한국 대사관에는 거기에 주재관, 협력관, 경찰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럼 경찰들한테 하명을 해서 그 경찰들이 캄보디아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해자 가족한테 직접 경찰에 연락하라. 그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가 발생하면 112 신고하게 되면 예. 거의 3분이나 5분 내에 출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증거를 갖춰서 제시해야만이 그거를 영장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일주일까지 걸려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사관에 있는 경찰, 주재관이나 협력관이 직접 캄보디아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예. 압박을 하게 되면은 출동이 가능한데 아마 그 처음에 신고를 할 때에 대사관에 했지만 대사관에서 주재관이나 협력관한테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 이렇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망가는 무리가 있었죠. 지금 또 다른 범죄 단체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그 모집책의 텔레그램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공견하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다. 이거 대중은 개대지니 금방 잊을 것이다. 한번 흘러가면은 또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팀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이렇게 대담하게 지금 이게 범죄라는 건 없어지질 않는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그런 대포통장 파는 범죄가 그렇게 처벌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거의 벌금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벌금, 뭐 집행유예로 최근에는 구속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잠시 숨어 있으면 또다시 그 캄보디아에서 범죄로 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잠시 천둥치는 거 피하고 비반 없이 하는 거 피하라. 그럼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잠시 숨어 있다가 하라는 것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그 구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또 혹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잠시 숨어 있지만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범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처벌도 약하고요. 그런데 이 범죄 조직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배후라고 알려지고 있는 천지 회장이 운영하는 프린스그룹의 계열사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킹스맨 부동산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단순히 사무실만 마련을 해둔 게 아니라 5월에는 국내에서 쇼룸을 열고 8월에는 갤러리 행사를 여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해요, 사무실에. 아무래도 캄보디아 사태가 점점 커지고 여론이 악화하니까 이걸 의식해서 예. 사업을 철수하거나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렇게 뭐
활동하는 거를 적발하거나 감지하거나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 전에? 여기 이제 첩보가 있었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가능한데 알다시피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 회사들이 겉으로 우리 보이스피싱 한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아나운서님 말씀한 대로 그들이 이런 부동산 회사, 홀딩스 이렇게 명목이 번듯한 회사로 있는 곳이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래도 유수한 기업이다 하기 때문에 그걸 내사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범죄 첩보가 없으면 경찰은 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책이라고 의심은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행위를 해가지고 범죄가 혹시 나타나지 않으면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범죄 활동을 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죠. 이제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 뒷얘기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어제요 최태원 회장이 좀 동선이 보도가 됐을까요? 그제 뭘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법원 선고 전날 저녁, 그러니까 그제 저녁에 최태원 회장이 일가 친척 20명을 모아서 함께 만찬 회동을 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예. 2심에서 1조 원대 재산 분할 선고를 받고 절치부심하면서 나선 상고심이기 때문에 전날 저녁이라면 좀 긴장된 마음으로 자택에 머물지 않았을까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는 일정을 소화한 셈인데요. 예. 자신에게도 또 그룹 차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몇 시간 앞두고 친인척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배경은 무엇인지 또 그 회동에서 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을지 이런 예.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아까 보니까 선혜원이라고 나오던데 이게 어떤 김영 이사장하고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이 선혜원이라는 곳이요. SK 창업주죠. 고 최종건 창업회장의 자택이었던 곳인데요. 예. 최근에는 이곳이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이 왜 김영 이사장이랑 동거인이죠. 왜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 예. 이곳에서 지금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시의 총괄 디렉터가 바로 김희영 이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김희영 이사장이 이 전시에 굉장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에 전시를 오픈했을 당시에는 여러 셀럽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특히 박보검 씨, 배우 박보검 씨와 예. 김 이사장이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모습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예. 무엇보다 화제가 됐던 거는 바로 어제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온 그 당일까지도 SNS에 이 전시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렸어요. 아, 그래요? 김 이사장이. 네. 그리고 이 선고 전날 이곳에 SK 이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고 했잖아요. 만찬 전에 김 이사장이 기획한 전시를 함께 둘러보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김영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이런 게 아니라 좀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본인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만났다는 내용인데 박주희 변호사님, 그 재판 어제 대법원 선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도 그렇고 그룹에도 중요한데 만찬을 즐겼다, 만찬을 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결과를?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결 선고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만찬을 즐겼고 특히 그 장소가 김희영 이사장이 전시 기획을 한 장소였다는 점에서 예. 최태원 회장이 유리한 판결을 뭔가 장담하지는 않았지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좀 내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떠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김희영 이사장과 관련된 자리에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이런 만찬을 한다라는 게 본인과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 자체에 대한 떳떳함을 좀 드러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소송의 당사자들은요, 사실 내색은 하지는 않지만 모두 다 긴장을 합니다.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긴장을 하는데 예. 과도하게 긴장을 하는 사람은 마치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예. 판결로 인해서 본인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본인의 앞으로 장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최태원 회장은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이렇게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앞서 SK그룹 가족들 일가가 모였다고 하는데 사실 SK그룹이 이런 거 끈끈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끈끈한 관계는 SK 경영권이 어떻게 승계돼 왔는지 그런 과정을 보면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예. SK그룹의 창업주는 고 최종권 회장입니다. 근데 보통 이 창업주가 별세하게 되면 장자 승계 형식으로 그 아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통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최종권 회장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별세를 하게 되면서 아들이 아니라 동생인 최종현 회장이 그룹을 맡게 됐습니다. 이 최종현 회장이 바로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98년도에 최종현 회장이 별세하게 됩니다. 이때는 재계는 물론 그룹 내부에서도 누가 경영권을 맡게 될 것인가 그 구도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창업주인 최종권 회장의 장남인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이 사촌들 중에서 태원이가 가장 뛰어나다. 라면서 최태원 회장에게 경영을 맡겨야 한다고 이렇게 힘을 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힘입어서 최 회장이 38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SK그룹을 맡게 됐고요. 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은 평소에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서 마음의 빚을 좀 사촌들에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그럴까요? 2018년도에 거의 1조에 가까운 지분을 증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마음의 빚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친척 23명에게 약 9,600억 1조 원을 증여했는데 알다시피 이제 20주년 회장 승계 그 상황이 있을 때는 20주년 맞이해서 한 건데요. 내가 보기에는 지분을 남아준 이유는 지분에 이제 자기의 마음의 빚을 갚는 뜻을 했는 것인데 제가 옛날에 그 SK가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했었거든요. 성경. 옷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SK 커진 거 아닙니까? 예. 그 커진 회사에 대한 그 친척들에게 마음의 빚. 제가 SK의 그 친척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마음 크게 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 결과를 보고 박수희 변호사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의 승자는 로펌뿐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성공보수 때문인데요. 이 변호사들은요 신급 대리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1심, 2심, 3심 각각 약정을 해야 됩니다. 각각 약정을 해서 각각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약정을 하는데요. 보통 성공보수 같은 경우는 이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가액의 5%, 10%를 약정을 합니다. 5%에서 10%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노소영 관장이 인정받은 재산 분할액이 665억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2심에서는 한번 뒤집혀서 1조 3,800억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3심에서 이게 또 한 번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1심, 2심, 3심을 대리했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얻은 경제적 이득가액의 5%, 1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5%에서 10%는 약정하지 않았을 거고 그 밑에 그것보다 좀 낮은 퍼센티지로 약정을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예. 워낙 그 경제적 이득 가액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변호사들만 돈을 번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종지부가 찍혔으면 상관이 없는데 파기환송이 되면서 또다시 파기환송심에서 이 소송이 다시 이어져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또 변호사들과 또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또 성공보수를 또 지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진정한 승자는 양측의 변호인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4번까지 네 나올 번. 수가 있는 거죠. 재상고하면 네. 5번이네요. 네, 그렇죠. 예. 항소심이 1조였습니까? 1조 3,800억 원이죠. 1%만 계산해도 13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로펌에서는 이 사건을 당연히 맡고 싶겠네요. 네, 아마 모든 로펌이 아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로펌만 선임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 컨소시엄처럼 여러 개의 로펌과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같이 컨소시엄처럼 같이 응찰하듯이 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요? 되면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소영 관장 측이나 SK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을 하는데요. 아마 모든 로펌이나 모든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선임을 하고 싶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1심에서는 665억 그리고 2심에서는 1조 3,800억 원 사실
액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네. 뭐 일각에서는 승소다, 뭐 패소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사실상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패소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소는 재산 분할을 영원을 받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재산 분할에서는 이혼 소송에서는 패소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 거네요. 사실 일부 승소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가액의 퍼센티지를 성공보수를 받기 때문에 네. 아마 모든 변호사들의 이 로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 측이든 노 관장 측이든 상관이 일단은 없는 거죠. 최 회장 측에서는 방어하는 금액의 퍼센티지를 성공보수를 주는 거고요.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재산 분할로 인정받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성공보수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1심, 항소심 뭐 변호인단이 계속 바뀝니다. 맞습니다. 이번 소송전은 거물급 변호인단이 양측이 변호를 맡으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양측 모두 엘리트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이들의 맞대결로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먼저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분위기였던 노소영 관장은 2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싹 바꿨어요.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를 선임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반대로 노 관장의 승리로 여겨졌던 2심 이후에는 최 회장 측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거물급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노 관장 역시 또 여기에 맞서서 예. 서울가정법원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최재형 변호사를 선임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자타공인 업계에서도 법리에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속된 말로 대단한 법조인들이 예.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뭐 변호인단 경력만 봐도 대법원장 후보에 올랐거나 감사원장을 했거나 그런데 박 변호사 여기 보면 유독 판사 출신들이 좀 많이 기용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랬어요? 일단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못 맡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판사 출신 변호사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가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임된 변호사들의 이력을 보면 가정법원장 아니면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는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당시에 가사 소송을 전담을 했던 이런 연구관들 출신들 를 선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판사 출신이지만 이 가사소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임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판사 출신을 선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관예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부에게 어떠한 권위라든지 어떤 영향력을 조금 줄 수 있는 거물급 변호사들을 일부러 좀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변호사거나 너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보다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서 재판부와 맞닿아도 상대방 변호사와 맞닿아도 어느 정도 이게 힘의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변호사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물급 변호사들을 선임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제 파계 환송을 받고 어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저희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좀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더라도 부동산이고 예정돼 있는데 어떤 성과 기대가 될까요? 보셨다시피 좀 웃는 얼굴이었는데 어제까지는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국가적, 기업적인 일로 하게 되는데 미국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 총수들과 함께 미국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날 전망인데요. 예.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미국 출장길에 오르던 이날이 바로 상고심 선고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출장길에 오르는 최 회장에게 이 소송과 관련한 질문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보신 것처럼 어려운 경제 현안이 많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주선을 해서 우리 기업 총수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주말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광입니다. 실제로도.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컵을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평소에도 본인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자주 치는데 박 변호사님, 그러면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우리 대기업 CEO들이 같이 갑니다. 네, 뭐 최 회장뿐만 아니라요.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 그리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참석을 하는데요. 예. 뭐 우리나라 기업인뿐만 아니라요. 뭐 일본, 대만 기업의 이 총수들도 대거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70여 개국의 기업의 총수와 이 CEO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라서 이 자리에서 아마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미 투자를 아마 이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 참석한 총수들의 이 기업을 면면을 보면 뭐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전자, 조선 각 분야를 다 이끄는 들어가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돈을 투자하는 거는 우리인데 지금 트럼프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박주희 변호사님이 중학교 때 골프 선수였다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게 접대 골프라는 말도 있고 비즈니스 성격의 골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재계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칠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좀 더 사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까? 아마 홍보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스타일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연구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어떤 경우는 이제 자신보다 조금 비등비등한 이 비등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겨야지만 이 그렇죠.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겨야지 사실은 흥미를 느끼는 맞아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재미있게 해주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밌게 느끼면서 또 이길 수 이기게 있게, 만드는 예. 방법. 팀장님이 보시기 어떻게?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입니다. 예. 그 사업가분들이 갔어요. 이분들은 프로 골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같이 잘 치면서 실력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척하면서도 지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원래는 승부는 냉혹해야 되는데 이거 냉혹하면 안 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제 부탁인데 그냥 적당히 져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아베 전 총리가 막 넘어지고 막 구르고 하는 모습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도 져주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업 회장들 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이게 눈치 안 채게 져줄 수도 있는 건데 어떻답니까? 그런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골프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과 골프 칠 때 동행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골프채를 내려놨다고 해서 예. 과연 예전 실력을 뽐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현대차 정의선 회장 역시 골프를 굉장히 잘 친다고 하고 지난 2월엔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함께 이제 골프 라운딩에 동행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잖아요. 예. 다만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골프보다는 테니스를 더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오래전 보도긴 한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골프의 경우에는 게임 시간 자체도 5-6시간 굉장히 길잖아요. 또 식사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이 그렇죠.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를 좀 빼앗길 수 있다, 시간을.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골프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예. 다만 뭐 이번에 만남이 골프 대회를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골프는 거둘 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우리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지금 다 미국에 가 있어서 각 파트의 장관들을 일일이 다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도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서 최대한 국익과 본인의 기업을 위해서 지금 뭐 애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아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1965년 5월 15일입니다. 예.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습니다. 네,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상민 전 장관 재판도 중계가 됐어요. 뭐 겉모습만 보니까 구속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보다는 조금 수척해 보이기도 하고 수영복을 달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구치소에 있으면 사실 사회에 있을 때보다 뭐 여러 가지 생활면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살이 조금 빠지는 건 좀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정신적으로는 좀 많이 괴롭고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장관 시절에는 뭐 매사에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을 좀 봤었는데, 그거에 비교하면은 이 법정에 나와 있는 모습은 상당히 굳어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이색적으로 봤던 거는 보통 우리 직업 물어보잖아요. 예, 아까 나왔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뭐 무직입니다라고 하든지 뭐 무직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예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러한 상황에 적응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판사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막상 본인이 반대 입장에 대해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직이란 말이 차마 입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변호사였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도 저 답변이요. 직전까지 변호사였습니다라는 것이 그게 지금의 처지와 조금 대비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이상민 전 장관 정도면은 아까 살짝 멈칫거렸어요. 아까 보면은. 근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변호사라 했던 것이 본인이 이제 약간 자신의 처지를 망각해서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법률가 출신이고 나도 법리를 잘 알고 하니까 당신들이 이제 특검이 이제 공소장을 쓰고 재판부가 그 공소장이 이제 기초해서 물어볼 텐데, 내가 변호사로서 법률 지식을 가지고 또박또박 할 거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내가 부인할 건 부인하고 시인할 건 시인하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도 판사 시절에 대부분 이제 피의자들이 왔을 때 무직입니다 했던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본인 멈칫했던 거는 그래, 여기에서 내가 남들이 늘 일상적인 패턴으로 얘기하는 무직보다는 직전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정면 돌파하고 시인할 건 시인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는 단호한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법률가적 자존심을 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 장관은 오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 당일의 CCTV를 보면 웃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종료하고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민 장관에게 다시 한번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을 자리에 앉게 한 후 약 16분에 걸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긴밀히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때 이상민 장관이 웃고 있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오늘 이 전 장관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했는데, 저 영상을 보면은 저것이 반대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누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반대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저 자리에 있던 분들이 증언을 해주는 게 먼저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좀 해줘야겠죠. 행안부 장관이 나한테 강하게 반대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계엄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진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아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결사 반대를 하더라라는 그런 증언을 해주든지. 그런데 그런 증언이 없잖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사실 CCTV를 보는데 이게 계엄에 반대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진짜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저 CCTV에 찍힌 웃는 모습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 것도 있지만 그날의 분위기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국무위원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반대가 나왔다면 저렇게 웃음을 보일 수 없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그 한덕수 전 총리하고 10분 넘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사실 알아내는 게 관건인 것 관건이죠. 같은데 지금 네. 당사자 2명이거든요. 네. 다 재판받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녹취가 없잖아요. 이 네. 녹취는 나올 수가 없겠죠. 앞으로 이제 장면, 저 화면은 CCTV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확보를 한 거니까 가능한데 녹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으면서 지금 이 재판을 정치 재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보니까 주요 가담했던 종사자로서 저는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같은 논리로 부합한다고 생각하니까 윤 전 대통령 이 사안 자체를 정치 재판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엔 출석을 했지만 거의 이제 협조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은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가 셋이 똑같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걸 입증할 사례가 사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이 아무리 영상을 공개하더라도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나를 이 혐의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끝까지 부인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실은 본인이 웃었어도 다른 의미로 웃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말하자면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특검이 그냥 정말 기소를 하긴 할 텐데 재판부가 얼마큼 이것을 확실한 증거 능력으로 입증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재판이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감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와 관련된 생활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법사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노키 땅하고 다다미방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오고 히노키 땅이 들어오고 다다미방이 들어가고 개 수영장이 들어오고 일본식 정자가 들어오고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사실상 업체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뒀기 때문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어떤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1g이라는 회사는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 후원을 해서 좀 관련이 밀접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다다미방을 만들었다. 전에 히노키탕 얘기도 나왔죠. 다다미방. 다 일본식 지금 생활 주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영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윤석열 정부에서 유난히 뉴라이트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직에 있었고 또 건진법사의 법당에서도 뭐 일본 신을 모시는 뭐 그런 상황이 보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데 또 히노키탕이라든지 다다미방 같은 일본식 문화와 접목된 것들이 시설들을 대통령 관저에 설치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저러한 시설들이 대통령 개인의 어떤 사적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게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이 대통령의 사저라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5년 계약직입니다. 5년 사용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평생 있을 것도 아닌 것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또 부적절해 보이는 저런 시설들을 설치했다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을 사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거론된 것들 관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보면 여기 두 가지가 나왔었고 스크린 골프장 얘기 한번 나왔었고 수경 공간 아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은 개수영장 아니냐는 의혹인 건데 이 수경 시설도 그렇고 스크린 골프장 이런 것들이 관저에 대통령의 관저에 설치된 것이 적절한 거냐?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점들이 법적으로 있거나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있거나 하는 건 저는 이번 국정감사라든가 특검에서 지적하면 되는데 일종의 약간 프레이밍 같은 거 얘기면 히노키탕 그게 편백나무로 만든 목욕탕, 나무로 만든 목욕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다미빵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우리가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방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마치 여기에 히노키니 이제 다다미니 하면서 마치 이제 여기에 이제 무슨 일본의 영향을 받은 듯한 그다음에 친일의 어떤 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흔적이 있느냐 이렇게 그건 프레임이다. 그걸 너무 몰아세우는 것보다는 예. 저 여기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어떤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공사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의 특별한 뭐 또 저해 사항은 없었는지 이거를 해 나가는 것이지 일종의 프레임에 넣어 가지고 친일 대통령 아니었냐. 그러니까 결국 서영교 의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이러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냐 이렇게 묻는 건데 예. 저는 그거는 이제 그 어찌 보면 국민적 법 감정에 좀 약간 뭐랄까 그런 걸 자극하는 듯한 그런 말로 들려서 저는 사실관계에 중하게 대통령이 그렇게 저 직무상 예를 들자면 저는 할 수 있다는 거 관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관저에 사우나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집무실에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효율적인 업무가 위해서 잠깐 휴식이 필요하다면 하는데 그것이 적법했느냐 적법하지 않았느냐는 법으로 따질 문제지만 저도 이 사안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마치 여기다가 친일의 프레임을 씌워서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건 지금 3대 특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뭐 물론 일본과 관련된 그런 나쁜 이미지도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본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저 개수영장, 강아지 수영장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수경시설이라고 과거에 해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경관 조명 회사에 다녀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이 수경 시설은요 이 조명의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보통 수경 시설로 할 거면 그 안에 이제 분수대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지. 저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수영장이 맞는 것 같고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강아지 사랑이 각별합니다. 프랑스 해외 순방을 갔는데요. 거기에다가 세상에 강아지 전용 호텔 꼭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전담 직원. 더 황당한 거는 이 반려견의 전용 차량을 준비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강아지 수영장을 짓지 않았다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밝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근데 이것보다도 저는 더 본질적인 걸 좀 밝혀야 된다. 이제 이런 윤석열 전 부부의 어떤 매간 매직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비리도 물론 나중에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은 좀 더 큰 거. 그러니까 공익적인 일들, 뭐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규명을 하는 게 더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차담회는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어제 문체위에서 그 종묘 차담회 관련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에 어긋난 차담 요청 자체를 차단하지 않고 개방하였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고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서 바닥 윤기나게 닦아라고 청소를 시키고 이거를 보고 한마디로 특혜 불법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송환과 관련해서 위성락 실장이 내용을 발표한 것 같은데 좀 준비가 됐나요? 내일이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기와 뭐 방법을 두고 오전까지는 정해진 게 없는 걸로 나왔었는데 위성락 실장이요.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내일 새벽 2시에 태운 전세기가 내일 새벽 2시에 인천에 도착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시각이면 어느 정도 인천으로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2시에 인천으로 캄보디아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니까 오전 중이면 아마 구금된 한국인들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여 명, 59명, 60여 명이 전원 송환이 되고 피의자 신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호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혐의로 해서 구금되고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방 형태로 해서 피의자로 송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은 또 다른 소식이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앞서 본 영상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차담회를 위해서 들기름을 이용해서 종묘 바닥을 닦았다. 이거 뭘까요? 저는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저는 이제 뭐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만 다닐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기름으로 닦긴 합니다. 우리 마룻바닥을 닦는데 그때 들기름은 아니었죠. 일반 기름으로 닦거나 하면 양초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도 양초까지 기억나시죠? 근데 왜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태실이잖아요. 이게 종묘라는 게
사실 조선 역대 왕들의 태를 묻어놓은 태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뭐랄까 신성시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성역시대는 사실 고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제 추론이지만 뭐 CCTV도 저기 폐쇄시키고 막 이렇게 동선도 다 안 만들었지만 이게 들기름이 묘한 향이 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은은하게 향이 배어 올라오니까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좀 목적을 가지고 기왕이면 이제 콩기름 원래 사실 콩기름으로 많이 닦는데 들기름으로 닦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뭐랄까 약간 거기에 이 은은하게 풍기는 향을 좀 여기 그 모시는 분들에게 좀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마룻바닥라는 건 콩기름으로 하긴 하는데 들기름을 동원했다는 건 사실 고가의 기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들깨 향을 좀 입히기 위한 그런 고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 되었건 이 조선 왕들도 밖에서 무릎을 꿇었던 곳까지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갔다. 이건 참 뭐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국민적 공감에도 매우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최수연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이 종묘 신실이라는 것이 물론 조선시대 얘기이긴 합니다만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왕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이겠죠.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동반자들에게도 또 이런 곳을 또 본인이 들어가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국가의 정말 중요한 시설이라든지 재산을 사실 본인의 뭐 놀이터처럼 사실 사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대로 된 처벌이 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처벌이 있어야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나 이 종묘 같은 경우는 국가의 유산이잖아요. 한번 훼손되면 이게 복구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저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국유청에서 대통령실의 지시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을 윤 전 대통령에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이냐, 물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어때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감사원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관조와 관련해 가지고 뭐 흰옥기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감사 똑바로 안 했냐라고 하니까 현장을 왜 안 가봤냐? 그러니까 서류로만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살아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감사원이라는 독립된 조직도 그런데 이게 문화유산과 관련된 곳에서는 사실 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꼼짝할 수 없었던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그 연락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도 인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 아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치권으로 공방이 튀고 있는데 두 사람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화제 중심에 올라 있어요.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수십억 원씩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 집 사는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야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파구의 장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가 35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 전액 저거를 현찰로 산 것이냐 의문을 제기하는데 또다시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일단은 이 야권에서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36년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에는 부모님하고 살았던 것이고 또 11동에서 8동으로 이사를 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재개발을 하기 전에 또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갭투자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의 주장하는 거라든가 해명이 그저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예를 들어서 본인도 삼풍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아크로비스타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전세로. 예. 근데 본인은 이 전세를 준 집주인이 본인의 지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혜 전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의 삼풍 아파트 전세는 1년에 40% 1년 만에 무려 40%나 전세값을 인상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부천 상가도 있고 강남 오피스텔도 있고 근데 이런 예. 거 다 전세 끼고 샀다는 의혹이 있는 이거는 것이거든요. 김태년 의원이 SNS에 적은 네,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예. 이제 전체적인 이제 주장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동훈 전 대표가 뭐 SNS 자주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공격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치 생명, 뭐 걸핏하면 정치 생명 걸자고 하는데 이번에 거실 거냐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우리가 흔히 정치권의 격언이 하나 있는데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 있는데 예. 전형적으로 이건 무책임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적하고자 했던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빚 없이 사겠다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공자님 말씀에 가까운 얘기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출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그건 어려운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실제로 지금 거주하지 않지만 거기에 집이 옛날부터 거주했지만 있었다고 하는데 2016년에 이제 총선 출마를 동작 갑에서 하면서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2010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그 이후에 들었으면서 또 그 실거주하는 한 채 빼는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 집을 정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다주택자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여기에서 지역구에 3선을 하면서 결국 여기 동작구 대방동에 전세로 살면서 근데 강남에 똘똘한 한 채 45평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자, 정말로 본인이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강남 3구에 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자기가 대표로 있는 동작구 지역구에 주택을 사는 게 그게 온당한데 한 것 아닌가요? 근데 마치 메신저를 공격하듯이 나는 거기에 실거주했고 뭐 했고 빚 없이 샀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45억 원에 이르는 걸 정말 그 공직자가 돈을 모아서만 샀을까요? 예. 저는 이것도 사실 많이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 저도 맞다고 봅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부자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원래 강남 거주했고 아버지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 형성 과정까지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동일선상에 비교해놓고 둘 다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이 누가 누굴 욕해. 이런 식으로 이걸 치환해버리면 논쟁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 해명 듣고 정치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 아니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대출 없이 샀냐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장미 아파트 11동 팔고 본인의 배우자가 알뜰살뜰 모아둔 돈으로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알 겁니다. 아니 일단 갭 투자했다고 저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의심한 거잖아요. 본질이. 예, 예. 근데 부모님부터 같이 살았다는 거 따진다고 하면 36년 살았다면 더 이상 말 끝난 겁니다. 저거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집값 가지고 정치권에서 더 뭐 열을 올리느냐? 이것이 사실 지방선거,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만큼 부동산의 민심을 그렇게 받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강 벨트라고 그래서 아예 부동산 영향을 받는 지역구를 우리가 한강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강남 3구였는데 이제는 뭐 노도강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입니까 도봉 마용성 이제는 마용성 노도강까지 이제 다 됐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체 25개 지역이 전부 자치구가 해당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이제 민주당의 당심이 조금 약간 흔들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2030이 이탈을 하고 4050 민주당의 주 지지 세력인 4050 유권자 블록도 약간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지금 무주택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도 4050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빚 없이 집 사고 실수요자들이 집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현금 부자들만 결국 집을 또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세제까지 손 안 대면 분명히 이제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삽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말하자면 주택의 구입 사다리가 걷어차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게 내년 6월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전 지역 다 이겨고 서울 지면은 지방선거 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경기도도 지금 12개가 지역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여기 12개를 지금 그럼 사라는 것인지 이게 오른다는 것인지 예. 지금 그런 신호가 시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민심 관리가 지금 미묘한 아마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미묘한가요? 당연히 미묘하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뭘 속으면 안 되냐? 자꾸 현금 부자들만 집 살 수 있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현금 부자는 어떠한 룰에서도 제가 봤을 때 살 수 있어요. 아니 뭐 현금이 집에 뭐 한 50억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못 사고 저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현금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갭 투자, 그러니까 이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전세를 놓고 그 차익을 가지고 그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을 저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그러면 뭐 부자 아닌 사람은 집 사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미 15억 이하의 아파트는 기존대로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15억 이하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출 규제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면 지금 마용성에도 15억 선에서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집 살려고 뭐 막 알아보면은 뭐 다른 동네 가면은 10억짜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자들이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걸 막고 또 너무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똘똘한 한 채를 전세를 끼고 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 이번 대책인 거고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 끝나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거래량이 줄 것이고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잡힐 것이다. 하지만 이게 계속 가진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또 제대로 고민해야 되고 가장 최종적인 것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를 살펴볼 텐데 오늘 법사위에서요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가 공개됐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엄 현지 실명으로 추정되는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왜 제가 이걸 틀었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김현지 실장의 정인 채택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데 정인을 자꾸 부르려 그러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은 선거자금 전반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를 제가 틀어드린 겁니다. 제가 최소영 평론가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녹취를 제보를 받으면 이 녹취가 누구의 녹취인지를 제보받은 사람은 아마 알 텐데 그렇죠. 표현을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조금 더 저는 저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회 예.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서 이렇게 하는 발언들은 전부 이제 면책 특권에 해당이 되니까. 예. 근데 저도 이제 좀 우리가 지난번 서영교 의원 그때 이제 또 녹취가 하나 나왔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사임 회동서를 이제 주장하는 녹취가 나왔을 때도 실제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실은 좀 더 실체를 규명한 다음에 이걸 공개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조금 예.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마찬가지죠. 저도 신 의원이 추정되느냐고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게 제보원에 대해서 또 보호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이 이제 어쨌든 또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감싸고 돌고 있고 현재적으로 대통령의 부속실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렇게 좀 말하자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했어야 예. 국감장에서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활용도가 더 높은 거고 그다음에 공격에 좀 약간 화력도 좀 더 있어질 것 같은데 저렇게 해버리고 아니라고 얘기해버리고 오히려 방어막을 치면은 그다음에 진전이 안 되니까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진일보한 확인을 통해서
좀 더 제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어떻게든 무언가 계속 이슈화시켜야 그렇죠.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까요? 이번 국감은 조이더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현지라는 사실 우리가 권력의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건 대중의 관심을 촉발하는 데다가 그 권력의 베일에 쌓여져 있는 사람이 학력, 뭐 어떤 그 경력,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더더군다나 민주당은 6개라는 상임인데 그러면 운영위 정도 하나 정도는 대통령실이니까 한나절 정도라도 나오는 걸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조희대와 김현지가 결국은 저는 이번 국감을 넘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아마 그 좀 뭐랄까 화력을 더 집중시킨 그런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그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를 틀면서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문제다 이런 식의 의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화제가 안 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에 총무비서관이었으니까 운영이 국감에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었다.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저렇게 공격하려고 준비해뒀던 카드들을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저렇게 6천만 원 뭐 선거 자금 의혹이라든지 김일성 찬양 세력과 뭐 친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또 이화영 변호인 관련해 가지고 뭐 개입을 했다든지 이게 지금 총무비서관의 업무하고 그 어떤 것이 하나가 해당되는 겁니까? 이러니까 민주당이 우려를 했던 거예요. 나오면 정쟁의 도구로만 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이 한 곳은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6개 상임위에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 출석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인데 저는 하여튼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그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뭐 과거에 어떤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또 악마화했던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어떤 조금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좀 이재명 대통령 측근 중에서 또 여성 보좌 직원이고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좀 악마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돋보이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의 수준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혜령 경정 얘기를 할 텐데 어제 출근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동부지검에서 이제 별도의 팀을 뭐 작은 경찰서 같은 별도의 팀을 꾸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백혜령 경정을 보는 여권의 시선도 이렇게 썩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고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그래서 본인의 그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그런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를 않고 이런저런 뭐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고 뭐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이 수사하려다가 막혔던 그 사건에 관계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고 어떤 이유고 뭘 근거로 그렇다라는 것을 밝혀야지 그렇지 않고 수사팀 자체가 불법팀입니다.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백혜령 경정은요 사실 여권에 이렇게 어떤 지지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2023년에 마약 밀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당시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니까 당시 야권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후에 자천성으로 발령이 됩니다. 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이었죠. 동부지검 수사팀에 이 백혜령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파견 첫날 휴가를 내버려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파견 첫날에 휴가를 냅니다. 그러면서 어제 출근했어요. 출근하면서 동부지검 수사팀을 아예 불법단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백혜령 경정을 보는 시각 아까 저희가 여권의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백경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식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것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논란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혜련 경정이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는 어떤 서운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예. 저는 이미 공직자로서 백혜련 경정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백혜련 경정이 이제는 수사에 좀 전념을 해서 성과로 국민들 앞에 나설 때까지는 저는 좀 대외적인 발언이라든지 SNS에다가 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도 이렇게 법 요건에서 백혜령이 맞냐, 이문정이 맞냐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본인이 처한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도 저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저도 공직생활 뭐 10년 넘게 해봤지만 뭐 그 어떤 조직이 모든 걸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어필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일을 시작을 하고 그 시작한 다음에도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또 뭐 이문정 지검장이 됐든 뭐 누군가 동료들과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성숙한 모습이고 공직자로서의 도리지 예. 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휴가 내고 뭐 공개된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풀어놓는 것은 저는 공직자로서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백혜련 경정이 과거에 수사를 하면서 어떤 외압을 당하고 또 자천을 대고 했던 그런 억울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요건 모두가 너그러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는 차가운 눈빛으로 변할 수가 있다. 아, 그러면 저것이 지금까지 이런 항의성 뭐 첫날 휴가 내고 하는 것이 내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직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였느냐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거냐거든요. 전 뭐 조심스럽지만 정말 본인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자신감 때문에 미리 발 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까지 관심사항을 가져가지고 직접 지시한 수사 지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 성과를 낼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수사 지휘한 것도 논란거리고 지금 위법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한 것도 이것도 사실 적절했느냐가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이 뭘 일개 수사관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데다가 법무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밖에 지휘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하물며 대통령이 했다. 이건 논외로 치더라도 최소한 지금 백혜련 경정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수사에 방대한 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했던 예. 거. 그럼 그걸 꺼내놔야죠. 그리고 이문정 검사장이 지금 어쨌든 2달간 수사를 해보면서 존경할 만큼 지금 그분들의 헌신성이 있고 뭔가 사실관계를 지금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고 지금 존경을 표한다고까지 했는데 그럼 거기 합산해서 그 결과를 내면 될 일인데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더더군다나 평생을 상명하복에 제복을 입은 경찰로서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두 갈래 기를 겁니다. 하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건 완전한 대한민국 공직사의 반란인 거고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저는 후가라고 보고 또 하나 그건 백경정이 지금 본인이 뭔가 이 수사를 맡았을 때 자신 있게 꺼내놓을 수 없는 것이 많아서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거의 꼬리 자르기식으로 지금 이걸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굉장히 이 수사 결과 이후에 어떤 게 나올지에 따라서 굉장한 정치적 파장을 좀 예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백경정이 지금부터 어떤 처신을 할지 이건 전형적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이게 실체는 외압설 여부를 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백혜령 그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마약 사건은 이제 두 가지 관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밀매범들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을 했는데 이 밀반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천 세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이 마약 사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른 갈래는 이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인천 세관이 개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윗선에서 이것을 외압을 통해 가지고 이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두 갈래가 있는데 지금 백혜령 경정은 그냥 이 마약 수사, 인천 세관이 연루됐다는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 외압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 외압 관련해서는? 네. 왜냐하면 본인도 어쨌든 일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피해자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또 개입을 하는 것은 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백혜령 경정이 또 미니 경찰서급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수사 전결권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백혜령 경정이 이전 주변에 이런 조금 더 비판이 더 커지기 전에
어쨌든 본인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수사에 매진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소식으로는 일단은 백경정에게 정경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 내 표현에 뭐 작은 경찰서를 하나 만들어 줬으니까 이후에 뭐 강성실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의 잡음이 안 나올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선 중진이었죠. 이상민 전 의원이 별세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가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많이 울었다고 하네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당에 영입을 한 분이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이 각별한 상태에서 이제 같이 갔는데 저는 조문하다가 한 대표께서 그렇게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우시는 것 자체를 우는 것 자체를 처음 봤다. 근데 그래서 뭐 윤희석 대변인이 좀 설명을 하긴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상민 의원하고 상당히 좀 인연이 관계가 좀 깊었나 봐요. 그렇죠. 비대위원장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상민 전 의원 영입하고 저 영등포에 있었던 그 국회부장 김영주 의원 영입했잖아요. 근데 이상민 의원 영입은 거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분이 열린우리당으로 처음에 국회 초선으로 발을 디뎌서 가장 진보적인 계열의 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하셔서 5선 마지막을 국민의힘 가장 보수적인 정당에서 어쨌든 의정생활을 마무리한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보와 보수 좌우 스펙트럼을 넘나든 분을 영입을 해서 새로운 정치,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분도 당시 당이 강성당원 이른바 개딸로 지배되는 것이 난 원치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던 그런 차였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개혁의 정치를 꿈꾸는 어떤 그 동반자이자 어떤 상징성으로서 이렇게 영입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사실 떠나시고 났는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황망히 떠나시고 나는 과정이 어찌 보면은 이번 총선 패배의 결말, 지난해 총선 패배와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대선까지도 연결지어서 그런 것들이 혹시 이 저 사망에 또 이르게 한 원인을 자기가 또 제공하지 않았느냐라는 또 그런 자책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은데 윤 전 대변인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전달한 거 보면은 한 전 대표가 가서 빈소에서 정말 상당히 어떤 비통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복귀에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당을 바꾼다는 게 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였죠, 그때. 그럼요. 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당은 종교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게 정당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뭐 같은 뭐 진보적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계열에서 보수 계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보 계열에서 보수 계열로 진영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진짜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어쨌든 이상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 좀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팬덤 정치를 좀 비판을 하시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상민 전 의원이 돌아가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문을 갔고 또 조문 가서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인의 눈물이라는 게 저희가 간혹 그런 걸 봅니다. 근데 아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많이 운 것도 그렇지만 우는 것 자체를 처음 봤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들어와서 한동훈 전 대표 사실 그 이미지가 눈물하고는 좀 먼 이미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한동훈 대표가 약간 동병상련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병? 그 김대중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재가 그 정치를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허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말 정당까지 바꿔가면서 새 정치를 위해서 투신했던 분이 돌아가신 걸 보고 본인도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뭔가 자신의 뜻을 피지 못하고 꺾여 있는 상태고 당에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냐 마냐 고민했지만 결국은 출마하지 않고 밖에서 다시 한번 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를 꿈꾸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동질적인 어떤 그 좀 말할까 그런 감정도 아마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일단 본인이 영입했던 분이 이렇게 또 황망히 가신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차갑게 보이고 엘리트로만 보였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눈물이 있는 정치인 그런 것이 오히려 이번
이 의원님 빈소에서 벌어졌던 또 하나의 또 상징적 사건이 아닐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저런 면이 있었나 하는 대중들의 또 마음들이 이번 또 빈소 조문을 통해서 예. 또 하나의 또 사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돼요. 아니 근데 앞서도 저희가 봤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그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권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상민 전 의원이 사실은 67세로 떠난다는 거는 굉장히 일찍 떠나신 것 빠른 거죠. 이제 예. 그 모든 것에 본인의 좀 회환과 자책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 지금 물론 그 여권의 대여 공격수로서 SNS에서는 가장 화력을 뿜어내고 있는 정치인이 한동훈 전 대표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지금 약간 한켠에 나와 있는 그런 현실도 여러 가지 지금 감안되는 그 빈소에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게 어우러지면서 본인의 감정도 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여 뭐라 그럴까 예전에 뭐 공격수 역할 많이 했었죠. 여당 대표였을 때도 그렇고 네. 다시 그게 복원되는 듯한 다시 그 활동을 하는 듯한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입지를 비추어 보면 네. 일종의 탈출구는 한동훈이 민주당하고 잘 싸운다. 요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번 장동혁 지도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 공천 줄까요? 저는 그 어떤 테러도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도부가 본인에게 테러를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해서 또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존재감을 보여야지 혹시라도 어떤 험지가 생긴다거나 야 여기는 그러면 민주당하고 싸울 수 있는 한동훈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당원들이 두리번 그러다가 한동훈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정치인은 또 존재감을 잃는 순간 또 미래가 없다고 또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본인에게 배신자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 당내 지지 세력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 예. 평론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죠. 일단 한동훈 한 전 대표가 정치적 공간을 열기 위해서는 원내도 안 되고 당도 안 되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잘 싸울 수 있는 지점에서 본인의 역량과 능력을 입증해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지금 어찌됐건 민주당도 약간 전열이 내부 균열이 있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공략 지점을 잘 찾아내면은 오히려 그것은 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뭐랄까 그 상징 자본으로서 내년 전략 지역에 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세를 계속 저는 앞으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당이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수위 그다음에 자신이 잘하는 공격 지점들을 찾아내 가지고 굉장히 화력을 집중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